중국 방송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 리틀 코리아라고 불렸던 도시가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고 잘 나가던 무역회사는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난 한 여성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 메이예요. 2015년 봄, 텐진은 여느 해처럼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텐진 대학교에서 중국 경제학을 가르치던 저는 강의실, 칠판 가득 중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써내려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짙은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끊임없이 돌아가는 공장 굴뚝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심화, 환경오염, 그리고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같은 어두운 면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치 아름다운 비단옷 아래 감춰진 골마가는 상처처럼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잦은 기침과 만성 피로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쩌면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불안과 답답함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마치 댐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람처럼요. 결국 저는 대학교 강의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걱정했지만 제 건강을 염려하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텐진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늘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잦은 해고, 위협과 임금 체불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짓누르는 먹구름과 같았죠. 뉴스를 보면 청년 실업률 최고치 경신,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와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 기사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나뭇잎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기분이었죠. 저는 전업 블로거가 되어 중국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제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정부의 검열은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죠. 제가 쓴 글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블로그 접속이 차단되는 일도 잦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는 멈추지 않고 글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환한 얼굴로 퇴근했어요. 남편은 텐진에 있는 한국 전자제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평가받았고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한국 회사의 합리적인 시스템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처럼 흥분했어요.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 역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 햇살을 맞이하는 새싹처럼 저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텐진은 리틀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근처에는 한국 식당, 마트, 미용실 등이 즐비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한국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았고 한국 드라마는 흥미진진했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한국식 회식을 즐기며 중국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다고 말했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뉴스를 통해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던져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블로그에 사드 사태의 심각성과 중국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어요. 중국 내 여론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보복을 외치는 목소리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대응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저의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고 저는 당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다니는 한국 회사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어요. 매출은 급감했고 곳곳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어요. 중국인 직원들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한국인 직원들은 중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남편은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제품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식당들은 손님이 끊겨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곳도 속출했어요. 텐진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리틀 코리아라고 불릴 만큼 한국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썰렁하고 삭막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어느 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퇴근했어요. 그는 텐진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한국인 지인 박지훈 부장에게서 광저우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의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말했어요. 박지훈 부장은 텐진에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남편에게 광저우의 상황은 텐진보다는 낫다며 이직을 권유했어요. 광저우는 텐진보다 한국 기업이 더 많고 중국 정부의 압박도 덜하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텐진은 우리가 처음으로 희망을 찾았던 곳이고 정든 이웃들과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텐진을 떠나 광저우로 이주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결연함을 보았고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왠지 모를 슬픔과 아쉬움을 느꼈어요. 마치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난민과 같은 심정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텐진을 떠났어요. 광저우는 텐진보다 훨씬 크고 활기 넘치는 도시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밤에도 꺼지지 않는 화려한 네온 사이는 텐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죠.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텐진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저우에서도 한국 기업의 합리적인 시스템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남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죠. 남편은 이전 회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했고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남편은 광저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식물처럼 남편은 활기를 되찾고 생기를 띠기 시작했죠. 저 역시 광저우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텐진에서 잠시 중단했던 블로그 활동을 재개했고 광저우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죠. 광저우는 국제적인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광저우의 음식,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며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블로거로서의 보람을 느꼈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저의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광저우의 매력을 알리는 작은 창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텐진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저를 따라다녔죠. 언제 또다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가족의 삶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어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었죠. 뉴스를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광저우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저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퇴근했어요. 남편의 회사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또다시 실직자가 된 것이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 가족을 덮쳐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저의 글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글에 공감하며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저의 깊은 절망감을 씻어주지는 못했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진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제안했어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박지훈 부장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요. 박지훈 부장은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매우 잘 되어 있고 한국 사회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남편을 설득했죠. 남편은 박지훈 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은 듯 눈빛을 반짝였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고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를 띄우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중국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남편은 한국에서는 적어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의 확신에 찬 모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중국은 우리 가족에게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죠.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텅 빈 광저우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한때 번성했던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철수하고 거리는 썰렁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광저우를 떠나기 전 저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납니다. 저의 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의 결정을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어요. 저는 그 모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사와 함께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광저우의 야경은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한국에서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으리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맑고 상쾌한 공기였어요. 잿빛 하늘과 매캐한 공기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맑은 하늘은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죠.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박지훈 부장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죠. 박지훈 부장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박지훈 부장의 스타트업에 합류하여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은 남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남편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듯 했어요.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자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익혔어요. 조금씩 한국어가 들리고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죠. 저는 한국 생활 적응기를 블로그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올렸죠. 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중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들은 저의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한국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죠. 저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죠. 예를 들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 복잡한 절차나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또한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패 사건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낯선 환경은 저를 힘들게 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복잡한 존댓말 문화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동네 주민들과 교류하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마치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저는 블로거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 생활은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종종 발생했죠. 처음에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점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두려웠고 복잡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요리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카멜레온처럼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친절했어요. 길을 묻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특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선생님은 저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한국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죠.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저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중국에 알리고 중국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글을 썼죠. 저의 글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는 블로거로서의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돕는 글을 쓸 때 큰 보람을 느꼈죠. 마치 두 개의 섬을 잇는 다리처럼 저의 블로그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어요. 가끔 중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가족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걱정하고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어머니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뉴스를 보고 저에게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설명해 드려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저의 새로운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죠. 중국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한국에서 다시 찾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저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마치 굳건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저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저의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린 메이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린 메이님의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텐진에서의 불안, 광저우에서의 절망,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린 메이님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린 메이님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린 메이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이러한 가치들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린 메이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다음 영상도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린 메이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